당신 왜 그래? 조카가 왔으면 따뜻하게 해줘야지. 은숙이가 애야? 왜 자꾸 은숙이만 고기 줘? 우리 애들도 부족한데. 며칠 있다가 내려간다잖아. 우리 집에 남의 자식 들이는 거 싫어. 우리 애들도 키우기 힘든데 나까지 희생해야 해. 부담 주지 마. 안녕하세요.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울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일상의 작은 떨림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파수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58세 김은숙입니다. 지금은 상장 기업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제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40년 전 제가 서울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외삼촌 댁을 찾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외삼촌은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외숙모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떨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오랜 세월 동안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고 저는 바쁘게 살며 애써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나야. 40년 전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 사람, 외숙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숙모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이 전화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작은 단층집에 방 2칸. 한쪽은 부모님 방, 나머지 한 칸은 저와 남동생이 함께 썼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아침마다 어머니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나가셨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보일 만큼 추웠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가난해도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어머니의 그 말이 어릴 적부터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제게 늘 희망을 주셨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도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꿈을 이루게 두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앉아 책을 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이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 형부가 공장에서. 그 순간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 걸음에 뛰쳐나가셨어요. 저도 따라 나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산업재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일을 못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몸을 혹사하며 일하셨는데 이제 수입이 끊겼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더 힘들어졌어요. 어머니는 더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고 저는 방과 후에 허드레시를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대학은 아무래도 힘들겠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등록금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을 덮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괜찮아. 대학이 아니어도 길은 있어. 취업을 결심하고 신문을 펼쳐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직장은 전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서울에 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공중전화로 달려가 외삼촌께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저 서울에서 면접 보려고 하는데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외삼촌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은수가 우리 집으로 와. 그 말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차비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밥 굶지 말고 면접 잘 보고 와. 어머니 손에 남아있는 잔돈 몇 개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면접에서 꼭 붙어야 해. 그래야 다시 내려가지 않아도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제게 얼마나 차가운 곳일지. 서울역에 도착하니 외삼촌이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은수가. 외삼촌의 따뜻한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어요. 외삼촌은 제 가방을 들어주시며 활짝 웃었지만 외숙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숙모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외숙모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외삼촌이 제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자 외숙모가 말없이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숙이가 애야, 왜 자꾸 은숙이만 고기 줘? 우리 애들도 부족한데. 순간 식탁이 싸늘해졌습니다. 외삼촌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던 밥이 목에서 걸리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며칠만 버티자. 어차피 곧 나갈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문득 거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문틈 사이로 슬쩍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외숙모가 거실 한쪽에 서서 보일러를 끄고 계셨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잠시 착각인가 싶었지만 외숙모의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 그리고 돌아서며 내뱉은 짧은 한숨.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불을 더 끌어안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잠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도록 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몸이 점점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왜 그래? 조카가 왔으면 따뜻하게 해줘야지. 외삼촌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에 남의 자식 들이는 거 싫어. 외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내려간다잖아. 우리 애들도 키우기 힘든데 나까지 희생해야 해. 부담 주지 마. 그 순간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외숙모에게 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부터 듣던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따뜻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와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나 너무 서러워. 그냥 내려가고 싶어. 소화기 너머에서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넌 아무것도 못해. 울지 말고 내 길을 가. 그 말이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서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돌아가면 안 돼.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눈물을 닦고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개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사한 곳은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출근 첫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가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긴장도 됐고 기대도 됐어요. 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그런데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첫날부터 사수가 제게 서류 한 무더기를 던져주며 말했어요. 이거 복사해서 오전까지 내 책상에 놔둬요. 말투는 차가웠고 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무리지어 밥을 먹었지만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괜찮아. 나는 일하러 온 거지 친구 사귀러 온 게 아니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야근은 기본이었고 실수라도 하면 호되게 혼났어요. 어느 날은 밤 11시까지 남아 일을 했어요. 보고서를 다시 쓰고 또 쓰고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고시원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울면서도 다시 일어났어요. 이 악물고 버텨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몇 년을 버티자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어요. 김대리, 이번 계약 내가 한번 맡아볼래? 처음으로 회사에서 제게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그 순간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회사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은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자리 한쪽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 그가 재빨리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후로도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해주고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주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다가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숙 씨, 우리 사귈래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망설였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 버텨야 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했어요.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을 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남편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 한마디가 참 고마웠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이제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에서 제 자리를 확고히 잡았어요.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난 항상 당신 편이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물려주지 않겠다. 반드시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졌어요.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도 더 강해져야 해. 아이를 낳고도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출근해야 했어요.
이 아이에게 부족한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어.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회사는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팀장이 되어도 부장이 되어도 결국 누군가의 밑에서 일해야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번 돈의 대부분은 회사의 몫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왜 남의 회사만 키우고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회사를 만들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놀라면서도 제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당신이라면 분명 해낼 거야. 그 한마디가 용기를 줬어요. 처음에는 자본이 부족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직장인일 때와 달리 사업자는 돈을 쉽게 빌릴 수 없었어요. 결국 퇴직금과 남편의 저축까지 긁어 모아 창업을 했어요. 직원? 처음엔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회사라고 해봐야 작은 사무실 한 칸. 책상과 의자, 그리고 중고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화를 돌리고 고객을 만나러 뛰어다녔어요. 처음엔 아무도 우리 회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생 기업이라 믿을 수가 없네요. 수십 번, 수백 번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겨우 작은 계약 하나를 따냈어요. 그 계약을 따내기까지 몇 주를 밤새 준비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제안서를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발표하는 날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 계약을 꼭 따내야 해. 이게 무너지면 다시 시작해야 해. 그리고 발표를 마친 후 계약 담당자가 말했어요. 김 대표, 이번 계약 함께 하시죠.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첫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돈이 바닥났어요. 고객은 늘었지만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입금해 주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어.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늦은 밤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툭 터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이를 악물었어요. 어느 날 큰 고객사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 계약만 따내면 회사가 안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경쟁사가 너무 강했어요. 모두가 말했어요. 그 회사랑 경쟁해봤자 지게 뻔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발로 뛰고 밤을 새우며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작지만 누구보다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김 대표, 우리 이번 프로젝트 같이 갑시다.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하늘을 봤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그 계약 이후 회사는 점점 성장했어요. 거래처가 늘었고 직원도 늘었어요. 몇 년 후 우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장 기업이 되었어요. 그날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우리 회사 로고가 뜨는 걸 보면서 나는 울었어요. 나는 해냈다. 그 순간 40년 전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던 어린 은숙이가 떠올랐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저는 제가 만든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쁜 하루였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워낙 스팸 전화가 많아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은수가 나야.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설마 누구시죠?
제가 그렇게 묻자 전화기 너머에서 망설이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외숙모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숙모.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던 19살의 나. 그리고 보일러가 꺼진 차가운 방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던 나. 문틈 사이로 들려오던 외숙모의 날카로운 목소리. 나한테 허락도 없이 데려왔잖아. 우리 집에 남의 자식 들이는 거 싫어. 나는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내게 전화를 한 걸까요? 외숙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니? 너 성공했다며 정말 축하해. 축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축하한다고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데, 얼마나 많은 날들을 혼자 버텼는데,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외숙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단 한 번도 따뜻하다고 느낀 적 없는 그 목소리.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도와달라니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외숙모는 짧은 침묵을 흘린 뒤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황당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비웃음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사업이요? 그래. 처음엔 잘 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망했어. 집도 날리고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어. 내가 좀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에서는 애처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삼촌은요? 그러자 외숙모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삼촌이랑은 이혼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외숙모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삼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외숙모의 말을 다 믿어도 될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외삼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숙이냐? 목소리가 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삼촌 잘 지내세요? 제 목소리는 어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삼촌, 방금 외숙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간 외삼촌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너한테까지 갔구나.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외숙모, 다단계에 빠져서 빚더미에 앉았어.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지. 내 사촌들도 손절하고 떠났어. 나도 더 이상 감당 못해서 결국 이혼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외숙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는 단순한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힘들었겠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짧게 웃었습니다. 힘든 건 이제 익숙해. 근데 내가 알 필요는 없었어. 그런데도 결국 저 인간이 너한테까지 연락했구나.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숙모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촌, 제가 도와드려야 할까요? 외삼촌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돈 빌려주지 마라. 내 돈까지 빨아먹히고 싶지 않으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외숙모에게 다시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나.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다시 외숙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외숙모가 급히 받았습니다. 은수가, 삼촌이 뭐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외숙모는 당황한 듯 했어요. 은수가, 나 진짜 절박해.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닐 텐데 사람 그렇게 매정하면 안 돼. 매정하다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방에서 울며 잠들었던 나는 외숙모에게 매정하다는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절박할 때 외숙모는 나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보고 매정하다고 말하다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숙모는 40년 전에 저를 도와주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외숙모.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외숙모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40년 전 어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지, 이제 와서 내게 손을 내밀 자격이 없다는 걸 외숙모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정적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스스로 이겨내며 버텨왔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버텨야 했고, 그래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외숙모가 나를 찾는다는 게 나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문득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던 19살의 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인연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금 전 외숙모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은수가, 나 진짜 절박해.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닐 텐데 사람 그렇게 매정하면 안 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 혹시라도 도와줬어야 했을까?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40년 전 나는 외숙모에게 따뜻함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성공을 듣고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그게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요. 그건 단순한 필요였을 뿐이었어요. 외숙모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그 깨달음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나는 결국 울음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살아남았고 사회에서 인정받았고 결국 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나에게 그래, 내려와라라고 했다면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엄마의 단호한 한마디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인간한테 돈 한 푼도 주지 마라. 엄마라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 오늘 외숙모한테 전화 왔어. 뭐, 외숙모? 남편은 놀란 듯 했어요. 응. 돈 빌려달래.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잘했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당신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나 너무 매정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을 하면서도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때 외숙모가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줬다면 지금 당신도 고민 없이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신한테 한 행동을 생각해봐. 그게 가족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래. 남편 말이 맞아요.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한 게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외숙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겠죠.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인연과만 살아간다. 그게 지금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내가 얻은 가장 큰 성공이었어요. 더 이상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힘. 저는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회사를 운영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저만의 답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어쩌면 외숙모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제가 누구를 가족으로 여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 제 아이,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여 아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으면 이러겠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애는 내 손에서 못 나. 절대 놓지 않을 거다. 어려운 시절 우리가 너희를 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살린 거다. 누나, 내가 이 돈을 되찾아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야. 누나,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희망을 그 사람들이 빼앗아갔잖아. 돌려받아야 해. 그것도 제대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울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일상의 작은 떨림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파수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57세 손미숙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때 친가에서는 우리 남매를 책임질 수 없다며 외면했어요. 심지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죠.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외가는 달랐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 외삼촌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두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끝까지 지켜주셨죠.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남동생이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다행히 남동생은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결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남동생이 교단에 서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 이제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선생님이 되고 얼마 후 친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사를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남동생이 맡으라는 거였어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남동생은 결국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나한테 진짜 가족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외가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남동생이 외가를 어떻게 모시며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우리 남매는 외가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친가는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무섭고 서럽던지요. 그때 외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못 보낸다. 내가 굶어도 이 애들은 내가 책임진다. 외할머니가 우리를 끌어안고 우셨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외가는 원래부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셨고 외삼촌은 은행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남매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에도 제 동생은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겪었을 불안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를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친가에서 떠밀어버린 그날 이후 남동생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내내 밤마다 악몽을 꾸곤 했어요. 밤중에 누나, 나 무서워하며 저를 꼭 끌어안고 자려고 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도 남동생은 자다가 이불에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자다가 아이의 똥을 싸버린 겁니다. 그날의 냄새, 그 순간의 정적, 그리고 남동생이 몸을 웅크린 채 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동생이 얼마나 창피할까?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동생을 품에 꼭 끌어안으시더니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으면 이러겠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애는 내 손에서 못 놔. 절대 놓지 않을 거다. 할머니가 남동생을 쓰다듬으면서 우시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동생은 할머니 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저 역시 그 순간 울고 싶었는데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뭔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고 바닥이 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동생을 지켜야겠다. 동생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내가 끝까지 노력해야겠다. 그 다짐은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학비가 들지 않았어요. 대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 했죠. 남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 힘든 곳에 가느냐고 물었지만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기계에 부품을 끼우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장에서 온종일 서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손에는 늘 기계에 긁힌 자국이 남았어요. 하지만 공장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공장 옆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오면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책을 펴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늘 동생 생각뿐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 중에서도 잊지 못할 순간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제 손이 큰 기계에 끼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번개같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아 빼줬어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손이 아직도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미수가, 내가 다치면 안 된다. 내 없으면 동생은 누가 지키냐. 그 말을 듣는데 친구 앞에서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친구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며 지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가장 간절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동생이 걱정 없이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외할머니는 그런 제 노력을 늘 알아봐 주셨습니다. 도시락에 김치랑 멸치볶음 같은 소박한 반찬을 싸서 보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마음이 든든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했습니다. 남동생은 외가의 사랑과 저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동생은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동생이 선생님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거든요. 누나,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외가는 우리 남매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갚아나가는 게 제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남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후 저희 둘은 정말로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남동생이 누나, 이제는 내가 누나를 지켜줄게라고 말할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씩 보상받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친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제사를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동생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버리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사를 맡으라고요? 하지만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누나, 나한테 진짜 가족은 외가야.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건 외가였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동생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 연락의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사를 맡아달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제사를요? 친가가 우리를 내쳤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동생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나한테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야. 우리를 지켜준 건 외가잖아. 나는 그런 제사 안 맡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어릴 적 내 품에 안겨서 불안에 떨던 동생이 이제는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게 대견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은 단호히 거절했고 저는 그 일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친가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유산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맡아주면 부모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얘기였죠. 남동생은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 한숨을 푹 내쉬더니 담담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나한테 가족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외가야. 나는 진짜 가족을 위해 살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남동생이 어릴 적 상처를 딛고 이렇게 스스로 가족의 의미를 정의할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가의 과거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건 바로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외삼촌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망설이는 듯 말문을 열었어요. 미수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희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생명보험금 나온 거 알고 있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생명보험금이라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였던 그 혼란스러운 날들. 아마도 어린 나이에 잠깐 들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삼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삼촌은 제 얼굴을 보면서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돈 너희를 위해 쓰라고 나온 돈이었는데 친가 쪽에서 전부 가져갔어.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냐? 그 사람들이 새 집을 샀어. 새 집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삼촌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남겨진 유일한 희망 같은 돈이었는데 그 돈을 저와 남동생을 위해 쓰기는커녕 친가에서 새 집을 샀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돈은 저희를 위해서 쓰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새 집이라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제대로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외삼촌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상할지 안다. 하지만 너희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그 순간 제 속이 마구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남매를 위해 남긴 마지막 희망을 그렇게 쉽게 가로채고 심지어 새 집을 산다니요. 친가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외삼촌에게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손만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떠난 것도 힘들었지만 부모님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친가가 우리 남매를 책임지기는커녕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을 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대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짓은 못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남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남동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동생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남동생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친가가 가로챘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샀다는 말을 했을 때 남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남동생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부모님이 남긴 돈마저 그렇게 가져갔다면 그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여겼을 리가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남동생은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히 반응하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마 남동생은 그동안 친가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화낼 기력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동생은 그날 밤 술을 한 잔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어릴 때 내가 밤마다 악몽 꿨던 거 기억나? 내가 자다가 똥 싸고 그랬던 것도 다 이런 불안 때문이었던 것 같아. 누가 봐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버려질까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남동생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겪었던 고통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 같은 보험금을 빼앗고 우리를 버리려고 했던 친가의 행동은 남동생의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였습니다. 누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외가가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나는 외가를 위해 살 거야. 얼마 뒤 외삼촌이 망설이시다가 보험금 말고도 한 가지 진실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미수가, 그런데 그거 말고도 너희 친가 쪽에서 했던 더한 일이 있었다. 내가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내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 외삼촌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 동생만 입양 보내려고 했던 거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만 입양을 보낸다니요. 저는 삼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켰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외삼촌은 제 반응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친가 쪽에서 남동생만 데려가겠다고 했거든. 남자애니까 키워서 일손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지. 그런데 둘을 다 데려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외가에서 단호히 거부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만 데려간다고? 그럼 나는? 제 머릿속에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동생과 제가 그렇게 헤어졌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였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동생만 데려가려고 했다고요? 외삼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들었어. 그때 내 외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 이 애들은 우리 집에서 둘 다 키운다. 한 명만 데려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데려가지 못했지.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저와 남동생을 품어주셨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동생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뻔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동생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남동생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제가 그때 외가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내가 입양돼서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남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랑 나랑 같이 못 살고 진짜로 버려질 뻔했구나. 그 말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남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남동생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한참을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외가가 나를 붙잡아 준 거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남동생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지 깨달았습니다. 남동생은 그 어린 시절 끔찍한 불안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동생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나가 널 지킨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남동생은 오히려 조용히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누나는 나를 지켜줬어. 외가도 우리를 지켜줬고 그거면 됐어. 이제는 우리 진짜 가족을 지키자. 그날 밤 저는 남동생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와 고통을 딛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낸 아이였어요. 외가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고 이제는 우리가 외가를 지켜야 할 때라는 걸 남동생이 보여준 겁니다. 남동생은 다음 날부터 친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외가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제 외가를 내가 책임질게. 외가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나면서도 묘하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버려질까 두려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진짜 가족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동생은 친가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동안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던 아이였기에 이번에도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부모님의 보험금을 가져가고 날 입양 보내려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복수라니요? 남동생은 원래 남을 해치거나 싸우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렸습니다. 우시가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외가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남동생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복수라는 건 꼭 나쁜 일이 아니야. 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했던 일을 똑바로 알려주고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하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정의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동생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복수를 준비하면서도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모습에 놀랐어요. 남동생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고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보험금이 친가로 넘어갔던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외삼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삼촌은 친가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보험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험금이 나온 뒤에 친가 어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었지. 너희를 위해 써야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았어. 그 돈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했고 결국 큰아버지가 전부 가져갔어. 그 돈으로 바로 새 집을 샀다더라. 남동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러고는 외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외삼촌, 그 당시 그 돈이 친가로 넘어간 증거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예를 들면 통장 기록이라든지. 외삼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 내가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부모님 보험금이 지급된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거든. 아직 기록이 남아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남동생은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보험금 지급 기록과 그 돈이 친가 쪽 계좌로 넘어간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남동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이건 그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야. 이걸로 그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며칠 뒤 남동생은 친가 쪽 어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친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남동생은 친가 어른들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는 외삼촌과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친가 어른들은 남동생이 갑자기 연락해 모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친가 어른들은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너 선생님 되고 나니 좀 달라졌구나라며 가벼운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남동생은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부모님의 보험금, 지급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큰아버지의 계좌로 넘어간 기록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생명보험금 내역입니다. 이 돈은 누나와 저를 위해 사용됐어야 했던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큰아버지 계좌로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아버지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그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 내가 어렸으니까 잘 몰랐겠지만 우리도 힘들었고. 남동생은 큰아버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드셨다고요? 그럼 우리 누나랑 저는요. 저희는 부모님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돈마저 여러분이 가져가셨잖아요. 이걸 두고 힘들었다는 변명을 하실 수 있나요? 큰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친가 어른들 역시 서로 눈치를 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남동생은 친가 어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남매를 고아원에 보내려 했던 것도 모자라 저만 입양 보내려던 것도 이 보험금을 가로챈 것도요. 여러분은 우리를 가족으로 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남동생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상처와 억눌린 감정이 남동생의 목소리로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남동생은 모든 사실을 친가 어른들에게 밝혔고 친가는 결국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부끄러운 얼굴로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땐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다. 남동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누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부모님이 남기신 것들로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동생은 친가의 만행과 부모님의 보험금에 대한 진실을 들은 뒤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그동안 받은 상처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어요. 누나, 내가 이 돈을 되찾아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돌려줄까? 그 돈이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리려 하자 남동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희망을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갔잖아. 돌려받아야 해. 그것도 제대로. 1980년대 당시 지급된 부모님의 보험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금액의 가치가 훨씬 달라졌습니다. 남동생은 20년 동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고 가정하고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은 최소 3억 원이 돼. 그 돈이 우리를 위해 쓰였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가져간 거잖아. 나는 그 돈을 현재 가치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남동생은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친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그동안 준비한 보험금 내역, 친가로 돈이 흘러간 기록, 그리고 이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동생은 친가 어른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과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친가의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았습니다.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원금뿐만 아니라 20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3억 원을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실을 공론화하겠다. 내용 증명을 받은 친가 어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는 당시 보험금을 가져간 장본인으로서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큰아버지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큰아버지는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고 곧 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큰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부모님 보험금을 가져가셨던 일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이에요. 선거를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큰 타격을 입으시겠죠. 큰아버지는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상황이 좀 그랬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큰아버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남동생은 단호했습니다. 큰아버지,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 남매를 위해 남긴 마지막 희망을 가져가셨잖아요. 이제 그 돈을 돌려주셔야죠. 현재 가치로요. 남동생의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증거에 큰아버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선거 기간 중에 밝혀지면 큰아버지의 이미지와 정치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큰아버지는 남동생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요구한 금액 최대한 맞춰서 돌려주겠다. 대신 이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선거도 있고 가족끼리 이런 일로 싸우는 건 보기 좋지 않잖니. 남동생은 큰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돌려주신다면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큰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큰아버지 자신을 위해 하시는 거라는 거요.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친가는 남동생이 요구한 3억 원을 모두 마련해 돌려주었습니다. 남동생은
그 돈을 받은 날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 돈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돈입니다. 원래는 저희를 위해 쓰여야 했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외가를 지킬 겁니다. 외가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으니까요. 남동생은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외가의 집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래된 벽과 지붕을 새로 고치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위해 집안 곳곳에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외삼촌과 이모의 생활을 도왔으며 어린 사촌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외가 식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남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을 떨며 남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할머니는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수리가 끝난 외가의 집 마당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왔습니다. 새로 칠한 집과 깔끔한 마당에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을 지킨 것 같아.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은 결국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희망을 되찾아 그 돈으로 진짜 가족을 지켰습니다. 어린 시절 불안과 상처로 떨던 남동생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동생 정말 잘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도 끝까지 지켰어요. 그날 밤 외가 식구들과 함께 새로 단장된 집 마당에서 웃으며 밥을 먹던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외할머니는 새로 수리된 집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희 남매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시절 우리가 너희를 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살린 거다. 남동생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외가 덕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외가를 지킬 차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어릴 적 얼마나 불안해하며 잠을 설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고작 국민학교 6학년이 되어서도 밤마다 악몽을 꾸며 떨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단단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남동생과 둘만 남았을 때 저는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너 정말 잘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남동생은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누나, 누나도 고생 많았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나가 옆에서 날 지켜줘서야. 우리 이제 걱정 없이 외가랑 잘 살아가자.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몇 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남동생은 여전히 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삼촌과 이모도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외사촌들도 무사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남동생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저는 하늘을 보며 부모님께 중얼거립니다. 엄마, 아빠, 우리 동생 정말 잘 컸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켰어요. 저희는 이제 외로울 일이 없어요. 외가가 곧 우리의 진짜 가족이니까요. 남동생은 지금도 가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합니다. 누나, 이제 걱정할 거 없지. 우리 외가도 든든하고 누나도 이렇게 건강하잖아. 난 이제 충분히 행복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남동생.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들어낸 그 아이는 단순히 제 동생이 아니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남동생에게 감사하고 외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남동생과 외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외가의 마당에서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던 장면은 아마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 위로를 얻고 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다면 진짜 가족을 생각하며 꼭 이겨내시길 바라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도 힘들다고요. 왜 현실을 모르는 척 하세요?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집에서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내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벌써 그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 드는 거냐? 그래, 더 이상 오지 마라. 내가 아내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발들일 일은 없을 거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울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일상의 작은 떨림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파수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85세 김태웅입니다. 올해로 아내와 함께한 지 65년이 넘었습니다. 20살 때 만나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했죠. 젊은 시절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지만 언제나 아내가 곁에서 든든하게 내조해 주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더군요.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 출장 갔다가 사고를 당해 2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온몸이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던 그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단 하루도 병실을 떠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덕분에 긴 재활 끝에 다시 경찰에 복귀할 수 있었고 정년 퇴직 후에는 그동안 못다 한 부부의 삶을 조용히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몇 년 전 아내가 개모임에 갔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작은 사고 하나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점점 기억을 잃어갔고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조차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오며 가며 돌봐주지만
큰며느리는 집에 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며 나를 다그치지만 도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를 지켜준 사람을 낯선 곳에 홀로 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 들어가서 직접 돌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20살 때였습니다. 대구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근처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본격적으로 마음을 주고받게 된 건 성인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성격, 작은 일에도 배려가 깊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결혼했고 이후로 6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경찰 공무원이 되면서 삶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야근이 많고 출장이 잦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는 따뜻한 도시락을 챙겨 주었고 퇴근하면 말없이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내조 덕에 가정도 일도 무탈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둘, 막내딸 하나. 우리 부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아내는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위해 바느질이며 가정일까지도 맡았지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친 건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큰 사고를 당해 2달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의식도 없이 누워 있다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한순간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고 매일 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덕분에 1년의 긴 재활 끝에 다시 걸을 수 있었고 경찰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에 더 집중해야겠다고요. 정년 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여생을 즐기려 했습니다. 손잡고 시장을 가고 공원을 걷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내가 개모임에 갔다가 넘어졌고 무릎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겠거니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반찬을 또 내오거나 금방 한 이야기를 다시 묻거나 이상하네,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웃었지만 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씩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놓은 채 깜빡하고 가스불을 끄는 걸 잊고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순간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차려주며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이야 라고 하더니 몇 분 뒤엔 당신이 누구신지 하고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방금 나한테 밥 차려줬잖아. 그랬어. 그때 느꼈던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니.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웃어 넘겼지만 결국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갑자기 깨서 집안을 배회하거나 창문을 열고 우리 집이 어디야? 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을 못 찾아 방을 헤매거나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여긴 어디야? 라고 묻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저기 그 누구시더라. 내 얼굴을 보면서도 기억을 찾으려 애쓰는 아내의 표정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난 아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거라 다짐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걱정하고 돕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이젠 요양원 보내셔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젠 집에서도 위험하시잖아요. 냉장고 문 열어놓고 가스불도 그냥 두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나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돌볼 거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다. 그 말에 큰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건가요? 함께 할 땐 좋지만 돌봐야 할 일이 생기면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이제 나는 혼자서라도 아내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내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크게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자식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와서 도왔습니다. 큰아들은 자주 들러 집안일을 거들었고 작은아들은 병원 진료를 알아봐 주었으며 막내딸도 시간을 쪼개 와서 아내를 돌봐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큰며느리는 자주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님, 이러다가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머님은 이제 기억도 제대로 못 하시고 밤마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요양원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돌볼 거다. 아버님,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가 왔다고 해서 아내가 가족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남처럼 요양원에 맡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한계예요. 애들 키우랴 일하랴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훨씬 낫다고요.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내를 그렇게 쉽게 보낼 수는 없어. 아버님이야 평생 어머니랑 같이 사셨으니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이란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질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아내를 돌보는 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새벽마다 잠에서 깨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아무 이유 없이 짐을 꾸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야. 나 이제 가야 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자네랑 나랑 같이 산 지 벌써 60년이 넘었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야. 나 데려다 줘.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달래고 나면 금세 잊고 다시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그 순간들이 쌓일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집에 들렀을 때 아내가 화장실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다가 그만 큰며느리에게 부딪혔습니다. 어머, 어머니, 좀 조심 좀 하세요. 큰며느리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집에서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아내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거면 당장 나가라. 아버님, 저희도 힘들다고요. 왜 현실을 모르는 척 하세요?
힘들면 안 오면 된다. 하지만 내 아내한테 그런 태도로 대하지 마라. 큰며느리는 짜증 섞인 얼굴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큰며느리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짜증 섞인 얼굴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진짜 결정하셔야 해요. 나는 아내가 잠들어 있는 방을 슬쩍 바라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왔나? 큰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점점 나빠지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집에서 돌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리가 뭔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중에 더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재산 문제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너 지금 내 시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벌써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내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벌써 그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 드는 거냐? 큰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 더 이상 오지 마라. 내가 아내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발 들일 일은 없을 거다. 큰며느리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팠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따뜻했던 손이 이젠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차라리 내가 요양원에 같이 들어가서 돌볼지언정 남처럼 떠나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예전엔 한두 번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못 알아보는 순간이 생겼다.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얼굴로 날 바라보며 묻곤 했다. 저기 혹시 누구세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다. 여보, 나야. 태용이. 우리 같이 산 지 벌써 60년 넘었어. 그러면 아내는 몇 초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미안해. 나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나는 바로 옆에서 자리에 누웠다. 요즘 들어 새벽마다 깨서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 희미하게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아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가려고 그래?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이었다. 쿵, 어둠 속에서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보, 급히 불을 켜고 바닥을 보니 아내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나는 황급히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 왜 여기 있어? 손을 잡아주는데 아내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나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시 누워서 쉬어.
하지만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주위를 둘러봤다. 이상해, 여기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당신이 살던 곳이야. 아니야, 아니야. 집이 아니야. 나 무서워. 나는 가슴이 조여 오는 걸 느꼈다. 눈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내 아내였지만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 옆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나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큰며느리가 집으로 왔다. 큰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이젠 정말 요양원 보내야 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내가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까지 되셨는데 아버님도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돌보는 건 무리예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버님,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현실을 좀 보셔야죠. 큰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내 앞에 섰다. 만약 어머니가 또 밤에 돌아다니다가 넘어지시거나 길이라도 잃으면요. 그땐 아버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내 스스로도 불안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차마 아내를 보낼 수는 없었다. 이러다 아버님까지 쓰러지시면 어쩌시려고요? 큰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럼 아버님도 같이 요양원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어머니를 직접 돌보시겠다면서요? 차라리 두 분 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지내세요. 그러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손을 떨며 소파를 짚었다. 그래서 나까지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은 마음이 편하겠다는 거냐? 큰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너는 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큰며느리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너희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꿈 하나 못 이뤘고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버님, 그런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해결 안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절대 버릴 수 없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방을 다시 바라보았다. 내가 요양원에 같이 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 시어머니는 남처럼 버릴 수 없다. 그 순간 큰며느리는 짜증이 폭발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저희가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머님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아버님은 현실을 보려고도 안 하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희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걸로 보이겠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럼 내 어머니는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큰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이 집에 와서 요양원 얘기하지 마라. 아버님, 됐다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결정할 문제야. 너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 말에 큰며느리는 결국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고 큰아들도 조용히 따라 나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저는 큰며느리의 말에 신경을 끄고 아내가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따라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멍한 얼굴로 앉아 있더니 갑자기 큰며느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누구야? 큰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요. 며느리.
아내는 겁먹은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잘 모르겠어. 그 순간 큰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신경질이 폭발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못 참겠네. 그러더니 큰며느리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손을 뻗어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큰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말 반복하고 똑같은 질문하고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제발 좀 정상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내의 팔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만해라.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큰며느리의 손을 잡아 밀쳐냈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몸을 움츠렸고 작은 아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큰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형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난 진짜 지쳤어. 이게 가족이야? 이게 삶이냐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당장 나가라. 큰며느리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손 놓겠습니다. 손 놔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큰며느리도 저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느꼈는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가방을 챙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잔뜩 겁먹은 얼굴로 몸을 움츠린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아니지? 나 잘못한 거 없지? 괜찮다. 괜찮다, 여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큰며느리는 절대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큰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다시는 우리 집에 들이지 마라. 만약 한 번이라도 오려고 하면 나도 내 얼굴 보지 않을 것이다. 큰아들은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버지, 형수 엄마가 너무 심했던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내 아내에게 있나? 내 엄마한테 손까지 대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 무슨 가족이냐?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가끔 큰아들은 혼자서라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저는 큰며느리의 이야기만. 가끔 큰아들은 혼자서라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저는 큰며느리의 이야기만큼은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또 한 번 다짐했다. 아내의 치매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가족들과도 수없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아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도 간간히 연락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여전히 찾아와 도와주려고 하지만 저도 작은아들과 막내딸에게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을 때면 잠시나마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멍한 얼굴로 먼 곳을 바라봅니다. 여보, 밥 먹읍시다. 숟가락을 들어 올려도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 입 떠먹여주면 그제야 천천히 씹지만 몇 숟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밥 안 먹어? 이제 가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디 가려고? 엄마가 기다려. 나 집에 가야 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당신이 살던 곳이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얼굴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관으로 가려고 일어섭니다. 저는 얼른 아내를 부축해 다시 앉힙니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은 여기 있으면 돼.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초조해하고 마치 이곳이
감옥이라도 된 듯한 얼굴을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 남편, 김태용. 우리는 20살 때 만나 벌써 60년 넘게 함께 살았어.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피식 웃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미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요양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손으로 아내를 남처럼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큰며느리는 이제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아버님,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십시오라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끊어낸 뒤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여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큰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처음에는 갈등을 느꼈던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큰아들은 가끔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큰며느리와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는 자꾸만 구부러지고 손발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돌보는 일만큼은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제 손을 꼭 쥘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어떤 날은 저도 불안해집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작은아들과 막내딸에게 당부해 두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엄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먼저 떠나면 너희가 엄마를 끝까지 지켜라.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내 몫이다. 저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치매는 가족의 삶을 망친다고. 환자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제 삶 그 자체입니다. 저와 함께 웃고 울고 힘든 날들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를 어떻게 쉽게 남에게 맡기고 손을 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아내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